중세 이전의 사회에서는 화장이나 이런 것들 뭐 수은이라든지 나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얼굴을 하얗게 화장을 하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시신이 폭발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다면서요? 왕이 죽으면 일단 검시를 해요. 독살로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해야 되니까. 엘리자베스는 좀 나이 들어서 굉장히 장수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검시하면서 속을 싹 비우죠. 이거 미라 만들듯이 시체를 방부 처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기하고 몸의 수분을 일단 빼야 부패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안에다가 뭐 넣냐 하면 주로 요즘이야 포르말덴 그거 쓰는데 그런 거 없었으니까 라벤더, 로즈마리, 바질, 레몬 이거 갖고 이제 방부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대로 됐을 리도 없고, 관안에서 그러면 날씨가 더우면 아마 부패했겠죠. 부패하면 뭐가 찬다? 가스가 찬다. 그래서 가스가 차면 폭발은 아니고 아마 석관 뚜껑이 가스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슬쩍 들렸다가 뭐 이런 경우는 있었을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같은 경우는 3월 24일 날 사망을 했는데 장례식은 4월 28일 날 치러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어요. 당시에는 방부 기술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가스가 찼을 거고, 이건 기록이 있는 것 같아요. 가스가 차고 뭔가 그래서 좀 냄새가 나고 관이 조금 이렇게 부풀었다, 뭐 이런 기록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1세 관련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화장품은 사실 뭐 폭발하는 데 있어서 그게 작용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하얀색으로 칠하는 화장품을 이 베네치아 세루스라고 하는데 나비랑 식초랑 혼합한 화장품이거든요. 16세기, 17세기 이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귀족들이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얀색 피부가 나는 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고귀한 계급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엘리자베스 1세도 이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이사벨라 데스데라고 하는 이탈리아 만토바 후작 부인인데, 이분은 엘리자베스보다 약간 한 세대 정도 전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유명한 이유가 이사벨라 데스데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이분이 평생을 썼겠죠, 그 화장품을. 그래서 이제 후대에 이분이 조금 연로한 다음의 기록들을 보면은 되게 부정적인 평가들이 있어요. 부정직하게 추해진, 부정하게 화장한.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막 뒤틀어지고 근데도 계속 흰색을 바르니까 이제 뭐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납을 그렇게 계속 바르면 불임도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강엔 좋지 않은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신분적인 차이를 눈으로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일단 흰 피부. 근데 이렇게 재미난 게 피부가 하얗다 보니까 혈관이 도드라져 보이게 돼요. 피부가 검으면 이 파란색 이 혈관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귀족들의 피는 파랗다라고 하는 블루브러드 신화가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피가 파라면 큰일 나죠. 그거는 피는 빨간데 이제 혈관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건데, 그래서 16세기, 17세기 이제 귀족 여성들 초상화를 보면 이 흰 피부를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꼭 옆에 하인이나 하녀를 같이 그리는데, 하인이나 하녀가 대부분 흑인들이에요. 그래야 흑백의 대비가 명확하거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간이 폭발했다 안 했다는 것이 사실 가장 많이 증명된 게 실제 발굴을 하거든요. 소련 시절 때 1960년대 그 게라시모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스탈린 때 아주 총애받아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그러한 역사 인물을 발굴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반 뇌제, 이반 그로스느이를 발굴을 했어요. 실제로 정식 고고학이니까 다 남아있지 기록이. 근데 실제 이반 뇌제도 죽기 전에 계속 엄청나게 뭘 먹고 이 사람 안 죽게 하려고 모든 걸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체가 엄청나게 부풀었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발굴을 할 때 뚜껑을 못 열었다고 그래요. 가스가 막 안에서 막 폭발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 간신에 들어 올리니까 가스가 막 새어나가면서 악취가 나서, 심지어 그때 발굴 참여했었던 몇 명은 그거를 발굴로 공부를 그만뒀대요. 고고학을 충격받아가지고. PTSD 같구나. 왜냐면 이게 이반 뇌제가 가장 무서운 인물인데 막 이상한 소리 나고 가스 빠지고 이러니까는 쇼크를 먹었어서 몇 명이 그만뒀다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폭발을 했다, 그거는 아닌데 이제 관이 금이 가 있거나 깨져 있으면 이게 폭발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누군가가 도구를 시도하다가 남겨졌을 게 더 큽니다. 곽 소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놈의 이집트는 또 나왔습니까? 아니 따끈따끈합니다. 한 예. 달도 안 됐어요. 그렇죠. 한 2주 정도 됐어요. 어마어마한 유적이 발굴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발견된 거는 20년 정도 됐어요.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소식은 한 4점 정도 인양을 한 겁니다. 네. 그 인양을 했다라는 소식이 이집트 정부에서 아마 열심히 홍보했기 때문일 텐데 언론을 통해 가지고 엄청 크게 이제 보도가 됐어요. 뭔가 새로운 도시가 막 발견된 것처럼. 근데 이게 사실은 이야기가 꽤 재미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언급되고 있는 지역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동쪽으로 약 한 30km 정도 떨어져
펼쳐져 있는 지금 오늘날에는 이제 아부키르만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이 원래 고대에는 육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자연 조건이 바뀌다 보니까 이집트 북쪽의 지중해 쪽 해안선이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서기 365년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납니다. 크레타 섬에서. 이게 이집트까지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집트 해안선이 완전히 바뀌어요. 해일이 엄청 크게 오고. 근데 사실요, 알렉산드리아 전도가 되면 네. 지금으로 따지면 메가시티잖아요. 그렇죠. 메가시티에서 30km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것도 한마디로 메가시티였던 곳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어디냐면은 구체적인 도시 이름은 카노푸스라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토니스 헤라클레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지역들이 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드로스가 이집트에 와서 세운 도시잖아요. 그래서 대략 한 기원전 331년경에 도시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여기 카노푸스나 그 토니스 헤라클레온은 그것보다 더 이전 시대에 번성하던 항구 도시예요. 아, 구도심 같은 곳. 그렇죠. 훨씬 더 이제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항구였는데 근데 그 메가시티가 지금은 해저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서기 365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때 엄청나게 큰 해일이 생기면서 그냥 도시 거의 전체가 바닷속에 잠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미 사실 이 도시는 활용되지는 않았었고 이미 이제 고대 도시가 된 상태였는데 그 유적이 바닷속에 잠긴 거죠. 근데 요거를 2000년부터 그 프랑크 고디오라고 하는 진짜 세계적인 수중 고고학자예요. 이분이 원래 1990년대 초반부터 알렉산드리아도 발굴을 해요. 알렉산드리아도 고대에 사용되던 도시 구역의 대다수는 지금 물속에 잠겨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발굴을 해서 어느 정도 도시의 전모를 밝혀요.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그 30km 정도 동쪽으로 와서 거기를 또 2000년부터 발굴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전체 상태나 이런 것들은 꽤 많이 지금 밝혀져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해저에 도시가 확인이 되고 뭐 도시가 있으면 당연히 석상도 있고 스핑크스도 있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석재 유물들을 상당 부분 인양을 하긴 했었는데 사실 모두 다 인양할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유물 4점을 2주 전에 2주 정도에서 인양을 했다. 그 소식입니다. 근데 더 이상은 이제 인양을 안 할 거다라고 그것도 발표했다면서요. 약간 오해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담당하는 이집트 정부의 관광고고학부라고 하는 부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세리프 파티라고 하는 사람이 장관으로 있는데 이분이 애매하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다 끝낼 수는 없다. 기술적인 그다음 비용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심한 기준에 따라서 몇몇 유물들만 인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언론에서 보도될 때 뭐 앞으로 인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면은 좀 유물을 인양하는 것이 사실 보통 작업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힘들죠. 작업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집트가 약간 이벤트성으로 몇 개를 인양을 했다. 잊을만 하면 또 하나씩 인양하면서 뉴스에 나오고 그게 지금 이집트 정부의 작전인 것 같아요. 듣고 보니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신라 고분도 황난대충 이후에 고분 발굴 안 할 거야. 당연 안 하죠. 왜 합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소식이 이집트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요.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이집트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들죠. 관광객 숫자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네. 이집트 정부가 요즘에는 이 고고학적인 어떤 활동들을 열심히 어필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한참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파인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예. 그 비슷한 일이죠, 그게. 그런데 메가시티 중에 초메가시티잖아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예.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있는 그 인물이 만든 도시잖아요. 그 넓은 바다에 몰래 유물을 캐러 들어가는 사람들은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 소식은 제가 못 들어봤는데 어.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파인 파인처럼. 드라마 파인을 생각을 해보면 그게 왜 안 되냐면은 파인 같은 경우, 신안성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가 다 뻘 아닙니까? 뻘. 바닥 긁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걸려요. 그리고 거대한 기둥 이런 게 아니라 고려 청자. 원나라 청자는 값어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값어치가 비싸도 그거를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신안선은 고려 송나라 청자는 그때 일본이 잘 살았지 않습니까? 거액을 줬었기 때문에 몇 점만 건져도 팔자 고칠 수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누가 건진다고 쳐도 그거를 팔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집트에서 지금 꺼내는 이 유물들은 몇 톤씩 나가는 석재들이에요. 이걸 가서 몰래 꺼내는 건 불가능하죠, 사실. 고고학자들은 땅에서만 발굴하는 게 아니라 바닷속에서 발굴을 하는 고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중 고고학자들 대표적인 인물이 텍사스 대학교 교수였었던 조지 베스가 사실 현대적인 의미의 수중 고고학 발굴 방법론을 처음에 이제 만들어내거든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발굴을 시도하는 것이 난파선들, 주로 난파선 고고학이라고도 하는데 신한 그 보물선도 마찬가지고 난파선들을 발굴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을 쌓고 그게 점점 더 확장이 돼가지고 이제는 수몰된 도시 전체를 발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죠. 신안 앞바다 같은 경우도 처음에 건지신 분이 저하고도 인연이 됐어요. 저랑 사제 관계가 된 분이신데 김도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소유셨는데 신안 앞바다에서 파이는 나오는 것처럼 도굴꾼들이 막 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재 전문가들 온 거예요. 그러면 받아보세요. 허렇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해군한테 연락하니까 해군에 탐사하는 부대들 그 사람 차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들도 내가 여기 왜 오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오로지 가진 건 잠수기들밖에 없는데 그때 들어가서 멋 모르고 뭐로 건졌는데 우리가 이거 못 건지면은 누가 건지냐면서 진짜 목숨 걸고 그때 건졌대. 그거를 매뉴얼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제대하고 나서 이 소중 관련된 이제 강의도 하시고 회사 하시다가 제가 그때 부영대학교에 있었거든요. 그때 해양학과 통해서 연락 온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박사과정을 하고 싶다고 거의 은퇴할 때 됐는데 내 마지막 꿈이 수중고고학에 대해서 하는 거다라고 해서 입학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고고학 연구하셨는데 예, 그래서 사실 이 신안 해저선 때문에 그 해군에 생겨난 조직이 해저유물 탐사단이라고 하는 조직인데 새로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없어졌어요. 네, 왜냐하면은 민간 영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생겨서 없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집트의 해저 탐험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수중고고학의 이야기까지도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